2026년 미국 국무부 회의실이 처음으로 침묵에 잠겼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전략 보고 라인도 동시에 멈췄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AI 지도에서 한국이 중심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AI 전쟁은 미국과 중국에 의해 이미 끝났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동남아시아 17개국, 그들이 선택한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AI가 대체 뭐길래 이 난리냐고. AI는 이제 기술이 아닙니다. 국가의 판단력, 전쟁의 결정권, 경제의 방향타. 국가의 뇌 그 자체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나라는 총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국의 행정, 금융, 군사 판단까지 강대국 서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 보이지 않는 식민지, 디지털 종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70년 전 전쟁 폐허에서 굶주리던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라, 그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앞에서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역전극. 지금부터 그 전모를 공개합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헤일스, 30년간 미국 연방정부에서 디지털 전략과 AI 인프라를 총괄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보고서만 수백 건이었고 그 보고서들은 백악관 회의실에서,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서, 실리콘밸리의 비공개 미팅에서 읽혔습니다. 저는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숫자를 믿었고 데이터를 믿었고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어느 날 저는 제가 작성한 29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30년간 뭘 본 거지? 그날 이후 저는 제 경력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이었습니다. 저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글로벌 AI 거버넌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47개국 대표단이 모인 자리였고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AI 시대, 누구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회의실은 익숙한 구도였습니다. 한쪽엔 미국 대표단, 반대편엔 중국 대표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나머지 국가들. 저는 이런 풍경을 수십 번 봤습니다. 결론도 늘 비슷했습니다. 미국 편을 들거나 중국 편을 들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회의 첫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 논의에서 잠시 빠지겠습니다. 그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10분 뒤 UAE 대표단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17개국 대표단이 같은 방식으로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타르, 방글라데시, 케냐, 나이지리아. 모두 조용히 정중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저희는 다른 선택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동시적이었습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미국 대표단 수석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도 봤지? 저 나라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긴 합니다. 중국 쪽에 넘어간 건가? 아닐 겁니다. 중국 대표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글로벌 AI 계약 동향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패턴이었습니다. 사우디는 3개월 전 자국의 모든 정부 AI 시스템을 재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AE는 2개월 전 디지털 주권 선언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한 달 전 자국 데이터 주권법을 강화했습니다. 모두 다른 나라, 다른 시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제3의 선택.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계약한 거지? 저는 계약 상대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패턴 속에서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그 순간 저는 이유 없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나라를 제 보고서에서 단 한 번도 변수로 고려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로 돌아와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무부, 국가안보국, 상무부 디지털 전략팀이 모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첫 장을 띄웠습니다. 지난 8개월간 17개국이 미국, 중국 주도의 AI 협력 체계에서 이탈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리처드.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국가안보국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들은 대안을 찾은 게 아닙니다. 이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랑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짧고 건조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웃음. 한국? 삼성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합작한 디지털 플랫폼 수출 모델입니다. 리처드, 한국은 인구 5천만 국가입니다. AI 패권 경쟁에서 고려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디지털 정부 플랫폼 수출액은 23억 달러였습니다. 올해는 47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내년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9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 이후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 저는 그 나라를 몰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습니다. 삼성, LG, 현대, K-POP 드라마, 영화.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 수출 사례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사우디 디지털 정부 통합 플랫폼, UAE 스마트시티 AI 인프라, 베트남 전자정부 데이터 주권 시스템, 인도네시아 국가 ID 금융 통합 플랫폼. 모두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주권 보장, 자국 내 서버 구축, 기술 종속 방지 조항.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 수출이 아니잖아. 이건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미국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고 중국 감시 체계에 묶이지 않고 스스로 서는 디지털 주권.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미국은 기술력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자본과 규모에서 무한했습니다. 그런데 왜 17개국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오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20년간 아시아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디지털 정보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아, 그거? 좀 특이하지. 왜? 특이하다니? 미국이나 중국 방식이랑 완전히 다르거든. 그 사람들은 시스템을 팔지 않아. 뭘 판다는 거야? 자립을 팔아.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은 시스템을 넘기고 떠나. 소스코드, 운영 매뉴얼, 기술자, 교육 전부 다 넘겨주고. 그리고 3년 뒤엔 그 나라가 스스로 굴릴 수 있게 만들어. 그럼 한국은 뭘 얻는데? 초기 계약금이랑 기술 이전료. 그게 끝이야. 구독료 없어. 종속 없어.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그게 왜 그렇게 이상해? 아니, 그냥.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종속을 팔았습니다. 클라우드 구독료, 라이선스 갱신, 기술 업데이트 의존성. 그게 미국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생태계.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들어와서 배우고 떠나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7개국이 두려워한 건 AI가 아니었습니다. 종속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초였습니다. 저는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 임원들과 국무부, 국가안보국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주권 수출 모델이 미국 클라우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구글 부사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동남아 3개국이 우리 클라우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올해는 전부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계약 손실만 12억 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 이었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 UAE 모두 자국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구축하고 한국이 넘기고 떠났습니다. 국가안보국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겁니까? 구독 모델 없이? 아마존 임원이 답했습니다. 초기 계약만 받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 대신 계약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재계약률이 100%입니다. 뭐라고요?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 중 단 한 곳도 타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3년 뒤 재계약률 100%, 5년 뒤에도 100%.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100%.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의 평균 재계약률은 73%였습니다. 중국은 82%. 그런데 한국은 100%.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구글 부사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할까요?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애초에 경쟁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속을 팔 때 그들은 자유를 팔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AI 시대의 패권 구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나머지. 저는 297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도.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30년간 뭘 본 거지? 2024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내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신흥국 디지털 전환 동향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7개국이 한국 디지털 정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7개국이요? 네. 케냐, 나이지리아, 가나, 르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세네갈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가격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시스템이 더 비쌉니다. 그럼요? 국장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신뢰요? 한국은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백도어를 심지 않습니다. 3년 뒤 시스템을 넘기고 떠납니다. 그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국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스노든 이후 우리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프리즘, 백도어, 데이터 수집. 우리는 모든 걸 감시했고 세상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선택했습니다. 감시하지 않는 나라를. 저는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보고서, 계약서, 언론 기사, 현장 인터뷰.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제가 아는 어떤 패턴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처럼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7개국 그리고 추가로 검토 중인 12개국 모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퇴근길에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존, 자네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삼성? 좋은 회사지. 아니, 국가로서 한국 말이야.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작고 조용하고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 아닌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간. 그런데 지금 세계 29개국이 그 작고 조용한 나라의 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달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초였습니다. 저는 개인 자격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세계가 그 나라를 선택하는지.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수집한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정보 시스템 수출액 증가율 연 147%, 재계약률 100%, 기술 이전 완료율 97%, 고객 만족도 9.210. 그리고 마지막 줄. 데이터 유출 사고 0건.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질서정연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모든 걸 조율하는 것처럼.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른 차들, 빛나는 간판들. 그런데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었으니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입니다. 아, 관광이세요? 아니요, 일 때문에 왔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정부 시스템 연구합니다.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요즘 그거 배우러 많이 오던데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중동에서도 오고. 네.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좋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발견하게 될까? 내가 뭘 보게 될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틀렸던 걸까? 택시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제 30년 경력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도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을 보이지 않는 시스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방문, 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센터 견학, 그리고 실제 시스템을 수출한 공무원들과의 면담. 저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왜 세계가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나는 이 나라를 30년간 보지 못했는지.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이상하게도 불안했습니다. 이유 없이. 단지 내일이면 제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정부청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공무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왜 재계약률이 100%입니까? 국장은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시스템을 넘기고 떠납니다. 3년 안에 그 나라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초기 계약금과 기술 이전료입니다. 그리고 3년 뒤 그들이 원하면 다시 계약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시 계약한다고요? 네. 왜요?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약속. 그렇게 단순한 단어. 그런데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29개국의 시스템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UAE, 베트남, 인도네시아, 케냐. 모두 초록불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하지만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스템은 그 나라 것입니다. 저희는 조언만 합니다. 결정은 그들이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요? 그들이 먼저 해결합니다. 저희는 요청이 올 때만 돕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29개국. 모두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해방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30년간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종속 시스템. 갱신료를 내야 작동하는 시스템. 떠날 수 없는 생태계. 그게 저의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떠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립하는 생태계를. 그리고 그것이 신뢰를 낳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 있던 자리가 어쩌면 처음부터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기술이 더 좋아서?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더 앞섰습니다. 돈이 더 많아서?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자본이 더 컸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다른 걸 팔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약속을. 저는 그날 아침 한국 정부가 사우디에 제출한 계약서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287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술 사양, 구축 일정, 예산 명세. 모두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충분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127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 3년 후 모든 운영권은 사우디 정부로 이전되며 한국 측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자동 상실함.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운영권 이전, 접근 권한 상실. 이건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포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 미쳤나? 저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거 봐. 127페이지. 젊은 분석가가 문서를 읽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은 운영권을 넘기지 않는데. 그렇지. 미국도 중국도 운영권은 절대 안 넘긴다. 그럼 한국은 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30년간 저는 하나의 원칙으로 일했습니다. 시스템을 주되 열쇠는 쥐고 있어라. 그게 미국 방식이었습니다. 클라우드를 제공하되 서버는 미국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되 업데이트 권한은 미국이, AI를 수출하되 핵심 알고리즘은 블랙박스로. 그게 우리가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을 주되 데이터는 중국으로, 시스템을 깔아주되 감시 권한은 중국이. 그게 양대 강국의 공통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열쇠까지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과거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2019년 작성한 디지털 인프라 수출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89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직접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주권 시대, 운영권 이전은 곧 패권 포기를 의미한다. 미국은 시스템을 제공하되 통제권은 절대 양도해선 안 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년 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운영권을 넘기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고.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운영권을 넘기고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에 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2024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신흥국 AI 도입 전략이었습니다. MIT 교수, 랜드 연구소 연구원, 실리콘밸리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발표자는 동남아 디지털 전환을 연구한 교수였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모두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요? 미국과 중국 시스템을 도입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자기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데이터는 타국으로 흐르고 업데이트는 타국이 결정하고 사실상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운영해주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우리가 운영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중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은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손해 아닙니까?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손해일 수도 있죠. 단기적으론. 하지만 장기적으론 다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뢰는 복리로 쌓입니다. 한국은 단기 수익을 포기하고 장기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가 새로운 계약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미국은 30년간 단기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그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운영해주지 않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측 설명회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2023년 10월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7개국 대상 설명회였습니다. 한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국장의 발언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녹취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라의 AI 시스템을 구축해 드립니다. 하지만 운영하지 않습니다. 3년 안에 여러분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이전합니다. 소스코드, 운영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 모두 제공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우리는 떠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UAE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한국 국장이 답했습니다. 초기 계약금만 받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여러분이 만족하시면 다시 계약합니다. 만족하지 못하시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사우디 대표가 물었습니다. 데이터 접근 권한은요? 여러분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도어는요? 없습니다. 소스코드를 전부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긴 침묵이 흘렀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진짜일 리 없다고. 저는 녹취록을 계속 읽었습니다. 카타르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중국과 뭐가 다릅니까? 한국 국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여러분에게 AI를 빌려줍니다. 우리는 드립니다. 그게 다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빌려준다와 준다의 차이. 30년간 저는 빌려주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게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주는 나라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 이건 철학 경쟁이었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철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엔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전력이 필요합니다. AI의 진짜 병목은 전력입니다.
GPU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전력이 없으면 쓸모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전력이 부족합니다. 사우디조차도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안정적 전력 공급이 불확실했습니다. 저는 이걸 압니다. 제가 5년 전 작성한 보고서에 이렇게 썼으니까요. 신흥국의 AI 도입 최대 장애물은 전력 인프라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의 패권은 안전하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주더라도 전력 문제 앞에서 멈출 거라고. 그런데 2024년 12월 말 저는 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사우디에 설치된 한국산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11월 사우디 네옴시티에 한국산 SMR 4기 설치 완료. 총 출력 1200MW. AI 데이터 센터 전용 전력망 구축 완료. 저는 마우스를 놓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미 설치했다고. 완료했다고. 저는 미국의 SMR 프로젝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설계 단계였습니다. 상용화는 2027년 목표였습니다. 중국은 2026년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찍어서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추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UAE, 한국산 SMR 6기 계약 완료, 2025년 3월 설치 예정. 인도네시아 SMR 8기 협상 진행 중. 베트남 2기 설치 완료. 저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였구나. 저는 즉시 에너지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한국 SMR 상용화 언제부터였나? 아, 그거? 2023년부터요. 왜요? 2023년? 우리보다 4년 빨라. 네. 걔들은 공장에서 모듈 찍어내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현장 시공 방식이고. 뭐가 다른데? 한국 방식은 레고 조립이에요. 공장에서 만든 모듈을 현장에서 그냥 연결하면 끝. 6개월이면 완성됩니다. 우리 방식은 2년 걸려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지금 뭐가 문제예요? 아니, 괜찮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2027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2024년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AI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AI를 돌릴 전력도 함께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이었습니다. 미국 클라우드도 필요 없었습니다. 중국 데이터 센터도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게 그 나라 안에서 돌아갔습니다. 완전한 디지털 자립. 그게 한국이 판 상품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야. 이건 독립 패키지야. 다음 날 저는 국가안보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한국의 중동 진출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CIA 중동 담당관이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UAE는 한국 시스템 도입 후 미국 클라우드 의존도가 67%에서 34%로 감소했습니다. 그게 안보의 위협입니까? 국가안보국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직접적 위협은 아닙니다. 하지만 담당관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30년간 미국은 클라우드를 통해 전 세계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9개국이 그 망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나씩. 회의가 끝난 뒤 저는 CIA 담당관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지금 아프리카에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르완다, 케냐, 에티오피아. 그래서요?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50개국이 미국 시스템 밖에서 움직이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우리가 고립된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장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계 재편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초였습니다. 저는 은퇴를 3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디지털 주권 시대의 새로운 경쟁 구도 한국 모델 분석.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말하지 않았다. 지금 가능한 것만 보여줬다.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미국은 2027년을 약속했다. 한국은 2024년에 설치했다. 미국은 클라우드를 팔았다. 한국은 독립을 팔았다. 미국은 종속을 만들었다. 한국은 신뢰를 만들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제가 만든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왠지 모르게 후련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하나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2024년 11월 UAE 회의장에서 나온 한국 국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료로 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바꿨습니다. 17개국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강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세상은 동료를 원한다는 걸.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약자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약자만이 동료의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뒤 회신이 왔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변경은 어렵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미국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년간 쌓아온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 시스템을 부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떠날 겁니다. 조용히. 하나씩. 2025년 1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30년간 다닌 사무실을 정리하며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995년 제가 처음 정부에 들어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젊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상을 이끌 거야. 그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어. 이제 이끄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시대야. 그리고 한국은 그걸 먼저 알았어. 저는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동료 데이비드였습니다. 리처드,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나이지리아가 한국이랑 계약했대. 아프리카에서 최대 규모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리처드,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막을 수 없어. 뭐? 막을 수 없어, 데이비드. 이건 흐름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백악관은 AI 동맹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미국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갈 거라는 걸, 동맹을 강화한다는 이름으로 종속을 강화할 거라는 걸, 그리고 세상은 계속 떠날 거라는 걸. 창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떠난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쌓아온 보고서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권의 파일, 수천 페이지의 문서. 제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책장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틀렸을까? 아니면 단지 시대가 바뀐 걸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미국의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은 새로운 방식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걸. 왜냐하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패권을 그냥 넘겨주지 않을 테니까요. 2025년 2월 1일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찢었습니다. 정확히는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30년간 쓴 보고서를 찢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은 곳에, 다시 꺼낼 일 없을 곳에,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2월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걸, 미국의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세상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은퇴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재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IMF 직후였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디지털 인프라 협력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사진 속 서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사장 같은 거리, 불안한 얼굴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회복하는 데만 10년은 걸릴 거야. 그런데 지금은 202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29개국과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저는 그날부터 다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부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봤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IMF를 맞았습니다. 2000년대 다시 일어섰습니다. 2010년대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 세계가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대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60년의 준비였습니다. 저는 특히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늘 완성시키는 나라였습니다. 반도체 마이너스 미국이 설계하면 한국이 찍어냈습니다. 조선 마이너스 유럽이 설계하면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플랜트 마이너스 중동이 필요로 하면 한국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스템. 미국이 그리면 한국이 완성시켰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발명보다 완성을 원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오랜 동료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MIT에서 30년간 AI를 연구한 교수였습니다. 톰, 한국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그건 질문이 잘못됐어. 뭐? 한국은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야. 이미 가지고 있었어. 무슨 뜻이야? 한국은 1990년대부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굴려왔어. 5천만 국민이 30년간 실험되었던 거지. 버그도 다 잡고 보안도 다 뚫어보고 그렇게 완성한 거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 실험실에서. 한국은 전 국민으로 시작했어. 그게 차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0년의 실전. 그게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의 전자정부 역사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1994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 2001년 전자정부 구현 시작,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 2020년 전자정부 수출 본격화, 그리고 2024년 29개국 계약. 저는 타임라인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30년간의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1등이었으니까요.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알까? 자기들이 왜 선택받는지, 자기들이 왜 신뢰받는지. 저는 한국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뉴스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디지털 정보 수출 뉴스는 작은 기사로 나왔습니다. 큰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국가 계약 체결. 저는 그 담담함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였으니까요. 과장하지 않는 나라. 그냥 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옛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처드, 백악관에서 새로운 AI 전략 회의를 연다는데 자문으로 와줄 수 있어? 미안하지만 나는 은퇴했어. 알아. 근데 자네 경험이 필요해. 한국 건 자네가 제일 잘 알잖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존, 내가 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방식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없어. 왜? 우리는 미국이니까. 우리는 절대 열쇠를 넘겨주지 않아. 그게 우리 방식이야. 그리고 그 방식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니야.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질 거야? 아마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의 방식대로 옳았습니다. 한국이 옳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한국의 방식대로 했을 뿐입니다. 단지 시대가 한국의 방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2025년 4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이 세상을 지배할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지배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적고 땅도 좁고 자원도 없습니다.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위협적이지 않으니까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미국에게, 중국에게. 왜냐하면 이건 힘의 게임이 아니라 신뢰의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그 게임에선 작은 나라가 이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 걸까요? 은퇴한 노인의 회상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 당신들이 살아온 시간을, 당신들이 일해온 시간을, 당신들이 이 나라를 만들어 온 시간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한국은 갑자기 튀어나온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린 사람들, 공장에서 밤을 새운 사람들, 작은 회사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만 봅니다. 삼성, 현대, BTS. 그런데 저는 압니다. 진짜 한국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이름 없이 일한 사람들, 조용히 완성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한국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한국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이제 더 이상 정부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끔 산책하며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가끔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미소 짓습니다. 또 하나 늘었구나. 또 한 나라가 선택했구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간 지도를 그렸지만 진짜 길을 만든 건 한국이었다고. 2025년 5월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이란다. 그럼 두 번째는요? 중국이지. 세 번째는요? 저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란다. 작지만 조용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있는 나라. 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나라는 힘으로 이기지 않거든. 신뢰로 이긴단다.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그 작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들으라고. 제 손주가 혹은 당신들이 듣고 기억하라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작지만 포기하지 않은 나라를. 가난했지만 준비한 나라를. 약했지만 신뢰받은 나라를. 그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지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세상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지도보다 중요한 게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지도에 없던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그 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비록 제가 가지 못한 길이지만 누군가는 가야 할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먼저 걸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봄이 왔습니다. 워싱턴의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벚꽃도 지금쯤 피었을까? 그 작은 나라의 조용한 봄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시작이겠죠. 새로운 계약이. 새로운 신뢰가. 새로운 길이.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제가 그리지 못한 미래를. 한국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